반갑습니다. 역사와 철학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괴물, 몬스터, 외계인 2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화 속의 괴물이나 몬스터가 사람을 괴롭히거나 잡아먹고 요리하는 모습은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을 괴롭히거나 잡아먹고 요리하는 모습과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상력도 알고 보면 우리의 경험적 산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고 혐오하던 괴물, 몬스터, 외계인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 드렸듯이 에얼리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에 있는 동물이나 그런 걸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외계인이나 괴물들도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에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이제 소설을 읽었었는데, 그 소설에 보면은 그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외눈박이 괴물 사이클롭스에게 이제 자신의 선원들과 같이 붙잡히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장면에서 그 괴물 사이클롭스가 그 오디세우스의 선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잡아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어릴 때 이게 이렇게 괴물이라서 잔인하게 사람을 잡아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 사이클롭스가 사람을 잡아먹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 인간들이 동물들을 이제 잡아먹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커서 되게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혹성 탈출이라던가 이제 요 근래 나오는 영화에서 외계인들이 인간을 사냥하거나 인간을 공격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정말 외계인이니까 저렇게 인간을 잔인한 방법으로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외계인이나 혹성 탈출의 그 원숭이들이 인간을 공격하는 모습은 이제 우리 인간들이 다른 동물을 공격하거나 이렇게 잡아먹는 모습과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런 창의성의 그 외계인이나 몬스터의 창의성의 바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알 수 있는 게 버마에는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한 왕자가 나타나 괴물한테 고통받던 골짜기 마을을 해방시키자 사람들은 그 부답으로 통치권을 주었으나 그 왕자는 곧 사라져 버렸고 더 나쁜 괴물이 나타났다. 또 다른 전사가 나타나 괴물을 해치우면 또 다른 나쁜 괴물이 또 나타나기를 되풀이해서 마을의 젊은 지도자가 나서서 괴물을 해치운 뒤 이제 뒤에 그 동굴 속을 이제 봤더니 그 안에 온갖 보석과 여인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시간을 잊고 즐기던 어느 날 거울 속에서 비친 자기 모습을 봤더니 자신의 모습이 괴물로 변했다는 것을 알고선 결국 부와 권력이 자신을 부패시키고 괴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괴물이라는 것은 뭔가 다른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런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설국열차도 얼마 전에 나왔던 설국열차도 비슷하죠. 주인공이 꼬리칸에서 항상 맨 앞칸에 그런 그 기득권층을 이제 그러니까 기득권층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맨 앞칸까지 가는데 맨 앞칸에 도달했더니 그 순간 이제 그 맨 첫 칸에 있던 리더가 이제 주인공에게 선택의 순간 이제 선택의 여지를 주죠. 그러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이 열차를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은 자신을 죽이고 현실을 알려줄 것인가 하는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 주인공이 되게 고뇌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주인공이 다행히 이제 올바른 선택이랄까 이제 그런 걸 해서 열차를 이제 전복시키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계속 괴물이나 몬스터 아니면 우리가 계속 바꿔야 된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막상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면은 그 순간 우리도 그런 몬스터나 아니면 우리가 싫어했던 그런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인문학 교육과 철학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도달하라고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자신이 그동안 어떤 지도자나 리더가 돼야 될 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면은 자신이 이제 권력을 쥐거나 그 가장 기득권을 차지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본능을 따르면서 자신이 그동안 바꾸기를 원했던 그런 나쁜 모습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아이들이 어차피 뭐 선택을 뭐 어떤 방향의 선택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선택이 그 전에 뭔가 이런 인문학과 철학적인 고민이 없이 그 선택의 순간에 도착하면은 우리는 보통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아이들에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한다면은 그 아이가 그 리더의 자리와 기득권과 권력을 차지했을 때 자신이 과연 어떤 그동안 생각해왔던 모습과 이제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인문학과 철학 교육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붕어의 의지는 3초, 일반인의 의지는 3일, 굳은 의지를 가진 자의 의지는 3년, 군자의 의지는 30년을 갑니다.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것은 진화의 방향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통 뭐 작심삼일이란 이런 말을 쓰면서 사람의 이제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 이제 동물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이제 인간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공의 바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철학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뭐 양심이라던가 선한 의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꾸준히 이렇게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 그런 뭐 목표를 향한 그런 의지라던가 우리의 선한 의지를 꾸준히 의지를 갖고 지켜나갈 수 있으면 그럴 때 우리는 철학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공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야구입니다. 프로야구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한 세대에서만 가장 잘해도 국가대표 4번 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가 지나면 한 세대에서도 가장 잘하는 선수도 다음 세대의 4번 타자와 경쟁해야 됩니다. 프로야구의 역사가 쌓여갈수록 10년이 될 경우 10년 사이에 가장 잘하는 사람이 4번 타자가 됩니다. 한 세대의 천재도 다른 세대의 천재와 경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도 이와 비슷합니다. 안정된 분야일수록 역사와 경쟁해야 됩니다. 재능이 같은 경우 먼저 경력을 쌓은 전 시대의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만약 프로야구가 시작할 때는 그 한 학년에서 뭐 가장 잘하는 사람이 뭐 프로야구 가서도 4번 타자가 되겠죠. 그런데 그리고 국가대표에서도 4번 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역사가 쌓이면은 자기 팀에서는 4번 타자였어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국가대표에서는 4번 타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역사가 쌓일수록 그 분야에서 한 해가 아니라 뭐 10년 사이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마 4번 타자가 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는 역사가 쌓일수록 그러니까는 뭐 두각을 나타내는 게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프로에서 주전 자리를 차지하고 뭐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 갈수록 프로야구가 역사가 쌓여가면서는 신인이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프로에 가서도 바로 주전이 되기가 힘들고 2군에서 몇 년간 꾸준히 연습해야만 주전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의 유현진 같은 선수가 2006년 이후에는 잘 나오지 않는 이유도 이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얘기할 때 신산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산업이 꾸준히 이어져 왔을 때는 그 분야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으면 그 분야에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이 열리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어도 당장 사람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회가 쉽게 주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열려야만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얘기할 때 새로운 산업이 이제 생겨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학생들이 스펙이 좋아도 취직하기가 힘든 이유가 새로운 산업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산업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은 새로운 분야의 산업이 생기는 것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진화, 기술과 철학의 시대. 세상은 정반합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전 시대의 피로감은 다음 세대에 반영되어 흐름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는 전 시대의 피로감을 반영하여 또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만 그러다 보면 맨 처음 시작했던 전전 시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전전 시대를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그 전 시대와 전전 시대에 대한 교훈을 바탕으로 융합된 형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전쟁의 시대였잖아요. 뭐 삼국지라던가 뭐 트로이 전쟁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뭐 자신의 이익이라던가 뭐 여자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자존심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전쟁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다 보니까는 뭐 한 번 싸움이 일어나면 뭐 10,000명에서 20,000명, 막 100,000명끼리 막 모두 다 죽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선 이렇게 단지 뭐 생각해 보면은 개인 간의 작은 다툼일 수 있는 게 리더들 간의 다툼이 되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순간 우리 이제 말로 하자. 그러니까 동물의 본능이 아닌 대화와 윤리와 도덕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소크라테스라던가 뭐 공자님이 나타났던 시기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뭐 공자님도 춘추 전국시대 전쟁이 많이 나던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이니까 인간성을 설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교라던가 아니면 이제 기독교라던가 그런 종교 시대가 오면은 종교 시대는 전 시대의 반대작용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뭐 윤리와 도덕을 너무 강조하게 됩니다. 대신 본능이나 그런 것에 굉장히 억압하게 되죠. 중세 시대에는 뭐 남녀가 잠자리를 가질 때도 뭐 아기를 낳는 경우만 뭐 가져야 된다는 식으로 막 본능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유교 시대만 봐도 본능을 억제하고 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던가 여자는 뭐 밖으로 나갈 때 얼굴을 가려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너무 인간의 그런 인간 본능을 너무 억제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말 그대로 이제 또 피로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중세 르네상스 시대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 이제 그러면서부터 인간의 이제 본능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뭐 호기심이나 그런 걸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술과학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기술과학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는 이제 또 윤리와 도덕을 또 약간 소홀히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스펙이 중요했다면 요즘엔 갑자기 또 인성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는 기술만 강조했던 시대에서 이제 아이폰은 기술과 인문학의 접점에 있는 제품이라는 그런 융합형 해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런 시대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되는 게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인재가 바로 그 시대에서 찾는 인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의 시대에는 전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되겠죠.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던가 아니면 삼국지의 관우나 장비같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겠죠. 근데 그 본능의 시대에서 종교의 시대로 오면은 이제 당연히 그
시대에 맞는 뭐 유교 철학이나 종교 철학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황이나 이이가 유명한 이유가 당연히 그 조선시대 유교에서는 그런 유교 철학을 잘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맞는 인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술과학 시대에서는 이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던가 아인슈타인이라던가 그런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제 뉴턴이라던가 이런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위인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는 기술과 인문학의 접점에 있는 시대가 오니까 스티브 잡스라던가 아니면 앨런 머스크라던가 아니면 구글의 구글 회장인 레리 페이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문이과를 나눠서 공부하다가 이제 융합형 인재, 문이과 통합과정의 융합과정을 한다는 게 시대가 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교육 제도도 그렇게 맞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종교 시대로 이제 전쟁의 시대에서 종교 시대에 넘어간다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인도에서 불교로 유명한 왕이 아소카 왕이잖아요. 그 아소카 왕이 불교를 해서 종교를 굉장히 추앙한 왕이었는데, 그 아소카 왕도 그렇게 불교를 이렇게 중시 여긴 이유가 뭐냐면, 그 아소카 왕이 치렀던 마지막 전쟁에서 10만 명이 벌판에서 죽은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아소카 왕이 그런 전쟁의 잔혹함을 느끼면서 그때부터 불교에 기이해서 불교를 많이 전파했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전쟁에서 종교로, 종교에서 다시 기술로, 기술에서 다시 기술과 인문학의 시대로 이렇게 정반합의 원리로 진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역사인 진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스템은 다른 말로 세상을 얘기하고요. 결국 인간과 자연이 더해진 게 바로 시스템이고 세상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시스템이란 이제 쳇바퀴하고 닭장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설계된 이런 매트릭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설계자가 설계한 세상 속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교 시대에는 윤리와 도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자본주의 시대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부 갈등이다 아니니까 요즘 가불관계 중에 많은 그런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전 시대의 가치관인 윤리와 도덕을 가진 사람들과 요즘 시대의 가치관인 돈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막 도리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돈이 많으면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가치관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전 예능 프로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나는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형이라고 부를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은 아무리 내가 돈이 없더라도 나이가 많게는 그 자체가 이제 먼저 태어난 사람에 대한 예의나 존중을 갖췄는데 이제는 돈이 많은 시대 자본주의다 보니까 나는 돈 많은 사람한테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농담창 같은 게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또 여행이라든가 유학 같은 게 왜냐면 우리는 한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 보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세상과 다른 시스템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예전에는 마냥 이렇게 하면은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물을 사 먹는다던가 아니면 김치를 사 먹는다던가 아니면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다던가 이런 일을 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만약 다른 세상에서 다른 가치관을 경험하다 보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여행의 장점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고정관념 속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행의 장점이 단순히 좋은 경치를 보고 맛있는 걸 사 먹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경험함으로써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긴다는 거죠. 여행과 유학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룩셈부르크라는 나라에는 4년제 대학이 없어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예. 전 국민을 외국에서 그러니까 대학을 가고 싶으면 외국에서밖에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서 네. 여행 학자금 대출도 받고 여행도 꿈꾸기 힘들지만 네. 여행도 적극적으로 많이 유학이라든가 여행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배워오게 해야지. 네. 예, 이제 좋은 것만 정말 먹고 보고 경치 보고 이런 여행도 휴식으로서는 필요하겠지만은 맞습니다. 예. 예, 젊은이들이 여행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신이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은 그 영화성 얘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 잘못된 그 세계관, 세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게 바로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막 카스트 제도에서 계급 사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최하층민들에게 너희는 전생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현생에서는 너희가 고생을 해서 그것을 갚아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매트릭스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면은 여자는 집안에서 뭐 밖에 나가면 안 된다. 뭐 남녀 칠세 부동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잘못된 매트릭스를 씌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그런 잘못된 매트릭스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또 이제 그러니까 그 다른 세계를 비교하면은 그 사회에 장점이 있고 그 장점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가장 또 한국은 밤거리가 안전하잖아요. 이 밤거리가 안전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전시대의 가치관이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밤이라 그래도 함부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그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밤거리가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해외여행이나 다른 데를 나가보시면 미국만 해도 밤에 잘 나돌아다니지가 않고 또 특히 중남미나 이런 데 가보면은 문에 자물쇠가 2중, 3중으로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집조차도 안전하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그런 가치관의 소중한 자산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전통을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전통 중에서 무엇이 올바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이제 뭐 발전시키거나 계승할 수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판단력이 필요하겠죠. 자, 다음은 시스템 설계자와 관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시스템을 쳇바퀴하고 닭장이라고 얘기했으면 시스템 설계자와 관리자는 쳇바퀴하고 닭장을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시스템을 모르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이 왜 열심히 사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굉장히 막 열심히 살고 공부를 하고 사회에서 일을 하는데 가끔 보면 난 왜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일을 했는데 자신이 뭐 일이 잘 안 풀린다던가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 흐름이 나쁘다던가 아니면은 사회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돼서 뭐 계층 간의 사다리가 없어졌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이해해야만 내가 열심히 일해도 잘 안 되는 그 원인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시스템, 그러니까는 개인의 노력이나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그 이전에 항상 봐야 되는 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항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그 노력이
이제 보답받을 수 있지, 시스템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개인이 노력을 해도 뭐 말 그대로 요즘 금수저, 뭐 흑수저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금수저만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시스템이 잘못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바로 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다음은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무릇 역사에서 폭군에게 올바른 소리를 하다 목숨을 잃은 현인이 적지 않다. 그것은 현인들이 폭군보다 머리가 나쁘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폭군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권세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자신이 정의롭고 재능이 있다면 권세를 양보하지 말고 욕심내라고 얘기하고 싶다.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권세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예전에 막 고전을 보면 막 되게 높은 수준의 성인이나 현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 시대에서 되게 어리석은 왕이나 그 군주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잖아요. 당장 봐도 예수님만 봐도 그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높은 수준의 뭐 2000년간 서양 정신 세계를 지배한 분이시지만 그 당시 그 권력을 가진 그 총독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능력이 그러니까는 그분이 어리석거나 뭐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만 권력이라는 것 자체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거죠. 마찬가지로 동양 세상을, 동양의 정신 세계를 지배한 공자님도 그 시대의 군주들에 의해서는 배척당했죠.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그 뜻을, 공자님은 열심히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돌아다니셨지만 공자님의 얘기를 들으면 군주들이 되게 피곤한 거예요. 자신한테 손해라는 거죠. 그 말대로 하면 자신의 본능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그 당시에는 배척했어요. 그리고 공자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한나라의 이제 왕이 무제가 공자님의 말씀 중에서 자신한테 유리한 것만 골라서 만든 게 유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조금 통치자의 이념에 맞게 고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든 공자님이든 그 분야에서 이제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분들은 절대 함부로 세상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통치자들은 충과 효를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서 왕이 잘못해도 왕에게 충성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하지만 공자님 같은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지 절대 잘못한 왕한테도 충성하라고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통치자들과 기득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내용은 빼고 가르치는 거죠.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게 정말 얼마나 훌륭한 제도냐면은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은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왕이 된 사람은 이제 왕의 자식만 왕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왕이 되는 사람은 우리 손으로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훌륭한 제도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다른 외국 중에서 이런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선거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육을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행복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남편이 직장을 잃거나 아이가 취직을 못하면은 그 남편과 싸우거나 자식과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과 세상을 이해하면은 남편과 싸울 필요도 없고 자식과 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그 시스템 안에 있다는 거죠. 닭장 속의 닭처럼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좋은 리더를 뽑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남편도 직장을 다닐 수 있고 자녀도 취직이 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인문학과 철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문학과 철학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이 사라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외부의 적과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외부에 적이 문제가 생기면 내부에서 싸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음은 관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단추를 잘 채우면 나머지 단추는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바로 대통령이고 리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되고 아이들에게는 어머니가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버지가 잘하고 어머니가 잘하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잘하면 기업인도 잘할 수 있고, 기업인이 잘하면 그 밑에 또 가장들이 잘할 수 있고, 그걸 가장들이 잘하면 가정이 편안해질 수가 있는 거죠. 만약 회사 사장님이 잘못된 경영 판단을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구조조정이 시작되겠죠.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은 뭐 쌍용차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번에 두산 인프라코라든가 그런 대기업들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도 힘들어지면 거기서 아이들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봐도 리더와 관리자를 잘 뽑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행복의 첫 번째, 시스템 설계자와 관리자의 능력이 뛰어나고 의지가 선할 때 구성원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행복이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일단 내가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도 당연히 행복의 조건입니다. 근데 행복의 첫째 조건은 뭐냐면은 그 시스템의 관리자와 리더가 능력이 좋고 선해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배를 타고 있는데 그 배를 몰고 있는 선장이 무능하면은 암초에 들이박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적지랑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항로를 잘못 읽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지에 그러니까 편안하게 도착하려고 그러면은 선장이 배를 올바르게 몰면 됩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리더가 유능하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데, 리더가 유능한데도 불구하고 만약 윤리와 도덕적이지 못하면은 구성원은 행복하면서도 동시에 불행을 다시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의 그 산업화 시대 지도자들은 유능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윤리와 도덕이 조금 부족하셨죠. 그랬더니 경제적으로는 잘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가 계속 시정해야 된다고 요구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도자의 그런 선한 의지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행복의 두 번째. 내 아이가 많은 돈을 물려받아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한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행복의 첫 번째는 리더이고 두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행복이라고 얘기하면은 내 아이에게 많은 돈을 물려줘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세상 자체가 행복한 세상이면은 근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물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돈이 없으면 불안한 지금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물려줘야만 아이가 그 안에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리하게 자꾸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세상이 돈이 없어도 행복한 세상이 된다면은 우리가 굳이 많은 돈을 벌어서 아이에게 물려줄 필요가 적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시스템을 뭐 사회복지제도라든가 그런 거를 잘 만들어 놔야만 굳이 자꾸 돈을 물려줘서 아이가 행복하게 만들 필요가 없겠죠. 만약 세상이 불안정한데 아무리 돈을 많이 물려주면은 그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그 돈 많은 사람을 이제 강도를 벌인다던가 습격을 벌일 수가 있답니다. 그럼 돈 많은 사람은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원을 고용해야 되고 그들만의 성을 쌓아서 행복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보이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자꾸 막 높은 아파트에서 출입구에서부터 경비원을 통해서 막 이제 출입자들을 경계하고 또 막 중남미나 이런 데 보면 경비원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불안하면 돈을 많이 있어도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또 돈을 써야 되는 거죠. 세상이 안정하다면은 우리 사회처럼 밤거리를 돌아다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윤리와 도덕의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행복한 시스템을 사회가 만들려면 사회가 돈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또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돈이 예,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가난한 국가에서도 행복한 시스템을 예, 만들 수 있다고 보세요? 예, 그러니까 조선 시대는 다 가난하지만 행복했잖아요. 왜냐하면 윤리와 도덕만 강조하니까 가난하지만 아마 그러니까 성품이나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건 좀 적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몸은 힘들었는데 마음은 좀 편했던 거죠. 왜냐면 한 동네 사람들이 서로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게 가난하다는 게 빈부의 격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다 가난하면 사실 사람들이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탄이나 이런 데가 되게 행복해요. 사람들이 되게 가난한데 거기는 세탁기나 이런 것도 없고 자동차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윤리와 도덕이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난해도 다 행복한 겁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그랬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인터넷 세상이 되고 지구가 하나가 되면서 예, 가난한 국가에 배고픈 아이들이 예, 더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예,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행복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부나 돈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A냐 B냐는 당연히 아니겠죠. 기본적인 생존을 바탕으로 했을 때 거기에 윤리가 더해지면 이제 더 큰 행복이 음양이 조화돼서 태극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음만 너무 강해도 안 되고 양만 너무 강해도 안 되겠죠. 그거는 자연의 이치를 벗어나는 거겠죠. 네. 자, 다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입니다. 자, 정치를 통해서 시스템이 구성되면 시스템을 통해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경제 활동에 의해 사회가 유지되면 그런 사회 안에서 문화가 발생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의 시작은 정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이버나 인터넷에 보면 뉴스 페이지를 누르시면 그 맨 상단 메뉴에 뭐라고 뜨냐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뜹니다. 그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배열한 게 아니라 그 중요한 순서대로 배열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 시스템을,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만들면은 그 시스템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요즘은 좀 줄어들었지만 뭐 예전에 회장님들이 그 정경 유착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은 그 법을 제정하면은 그 법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회가 많이 변하면서 그러니까 새로 인터넷 사업할 때 막 법을 바꿔야 된다, 규제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법과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바로 경제 시작이 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을 하면은 그 다음에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돈이 있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밖에 나와서 뭐 친척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끼리 만나서 뭐 같이 어울려서 뭐 놀 수도 있고 밥도 한번 먹을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사회 활동에서 모이면은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이제 술도 한잔 마시면서 문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이렇게 돈이 없으면 다들 뭐 요즘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방 한 구석에서만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 활동도 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사회 활동도 하기가 힘들어지고 문화 활동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시작이 바로 정치와 법과 시스템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음은 윤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윤리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자, 윤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윤리가 없는 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웅이라도 윤리가 없는 영웅을 사회의 본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현재의 공에 눈이 어두워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동력을 끄는 것과 같은 견우미양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한때 이제 윤리와 도덕이 강조되던 시대에서 윤리와 도덕이 있어도 가난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었잖아요. 옛날에는 너무 가난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경제 발전을 하면서 윤리와 도덕을
이제 좀 무시하면서 많이 발전을 해왔죠. 고도성장 시기에.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요즘 갖고 가불관계라든가 윤리와 도덕을 무시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아이를 낳는 사람도 줄어들다 보니까는 사회가 쇠퇴하는 게 막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리와 도덕을 무시해서 갑이 자꾸 을을 착취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늑대가 사슴을 다 잡아먹으면 사슴이 줄어들면서 늑대도 먹을 것이 없어지면서 늑대도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것을 바로 지켜주는 것이 바로 윤리와 도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의 근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산업화 시대의 그 지도자들은 되게 유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웅이란 말을 들어도 이제 나쁘지 않을 만큼 유능했지만 그분들은 윤리와 도덕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너무 추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음 세대의 그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이제 감소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공과 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엔 윤리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시스템의 근간.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조선은 자신들과 뜻을 달리한 정몽들을 충신으로 우대했고 세조의 찬탈을 반대한 사육신을 세조의 후손들은 충신으로 기렸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들을 도와 조선을 개국했던 정도조는 충이라는 윤리를 어겼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도덕과 윤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자신들을 도와서 고려를 배신하고 조선을 건국하다 도왔던 정도전은 나중에는, 왜냐면 나중에 또 정도전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나오면 조선을 멸망시키고 또 다음 세대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을 도왔던 사람은 흥선 대원군 때가 돼서야 복권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신들 말 그대로 세조의 찬탈을 반대했던 사육신은 충신이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정몽주 또는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복권이 이루어지죠. 또 고려 시대 그 마지막 충신이라는 정몽주는 충신으로 기리면서 태종 때 복권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윤리가 도덕이 바로 시스템을 이루는 근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철학이라는 게 철학은 어떤 종교, 유교다, 불교다, 기독교다 이런 게 있고 철학도 각자 이제 자기네 이론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철학은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한 사상의 창시자들은 그런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올바르게 얘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과 철학을 배운 그 후세의 엘리트들이 창시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창시자들의 사상이나 종교를 왜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계속, 그러니까는 그 세상을 구성했던 어떤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계속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그 세상이 바뀌어져 온 겁니다. 시스템이. 그러니까 예전에 왕정이었다가 이제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시스템을 올바르게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시스템이 뭐 공산주의로도 바뀌고 민주주의로 바뀌었던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시스템을 설계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문제점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시스템 설계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하거나 바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그 시스템의 설계는 뭐냐면은 무의자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음양 태극, 그 다음에 뭐 78대 22, 그 다음에 프랙탈 이론, 그 다음에 뭐 나비 효과, 이런 약육강식 중에서도 이제 늑대가 사슴을 다 잡아먹으면 늑대도 쇠퇴한다는 것, 이런 자연 법칙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면은 그게 바로 올바른 철학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철학 안에는 유교, 뭐 도교, 예. 그다음에 민주주의 이런 게 다 이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그럼 본인이 개인들이 개인의 철학을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공통의 철학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제가 역사와 철학은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모든 그런 뭐 종교 철학이라던가 뭐 그런 시스템 철학에 대해서 이제 자연의 이치와 맞는 것만을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만든 게 이제 역사와 철학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거기서 이제 선택의 문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 시대에 맞는 철학을 이제 과거 역사 속에 나온 철학들의 이론들에서 현 시대에 맞는 철학을 적절히 발췌해서 네. 모아서 배우자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철학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자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뭐 부처님이 말씀하신 철학의 올바른 원형을 복원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잘못 계속 왜곡하고 성직자들이 그것을 왜곡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사실 역사와 철학에서 말하는 뭐 플라톤이든 소크라테스든 그런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하는 얘기는 사실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올 만한 건 다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나온 건 다 나왔는데 사람들이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권력과 예, 유리한 이익을 것을 위해서. 결탁해가지고 예, 불교를 승상했다가 예. 또 뭐 유교를 승상했다가 예수님도 그렇게 승상하고, 예. 기독교의 목사님도 뭐 예.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시스템이란 게 네.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상적이라는 맞습니다.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예, 예, 예. 이제 저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나중에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이상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적인 거라는 것은 뭔가 상상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시스템이 무엇인지 다 알게 되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그 원리를 알면은 우리가 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역사 철학을 쓰고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는 행복이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일부만 맞는다는 얘기죠. 항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일부만 맞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코끼리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코끼리를 자기가 짚고 있는 부분만 코끼리라고 보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코끼리 전체를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쉽게 행복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행복하게 있는 방법을 해도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 이유와 원인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얼핏 그 기사였나 신문기사에서 읽은 건데 네. 예를 정확히는 저도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뭐 아들을 때렸을 때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를 이제 공자님한테 물었더니 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배워온 유학이나 이런 거 맞습니다. 무조건 참고 뭐 이런 네. 거였는데, 공자님 말씀은 아버지를 신고해야 된다. 그래야지 아버지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아버지를 돕는 거다. 이렇게 그쵸. 정말 혁명적인, 혁신적인 생각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공자님이 예와 악을 말씀하셨는데 예는 상하 간의 규율이고 악은 상하 간의 조화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효를 되게 강조하시고 아빠한테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맞습니다.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제가 배웠죠. 나중에 네. 대학에 가서 다시 깊이 공자님 말씀을 공부해보니까 맞습니다. 네. 또 선생님 말씀도 자연스럽게 내가 부모님한테 공손하고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만큼 하는 것이 효지, 나는 요만큼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번 달에 제가 뭐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명절 때 돈이 5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네. 효는 50만 원을 드리니까 효가 아니라 내가 5만 원밖에 못 드리면 그 5만 원이 효인 건데
그 예만 공자의 예와 악 중에서 예를 굉장히 크게 늘려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다시 만든 것이 이제 후대에 가면서 그렇게 군신 간의 어떤 이런 거 부자 간의 이런 질서를 하기 위한 거지 맞습니다. 최초의 네. 그 공자님 말씀은 예와 악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5대 5였어요. 네. 맞습니다. 되게 많이 달랐어. 그러니까 일도 하고 놀기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결국은.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공부에 뭐 이렇게 많이 이제 맞습니다. 80년대를 네, 그렇게 맞습니다. 보내왔죠. 무조건 네. 복숭아하고 뭐 시스템 하고. 맞습니다. 놀지 않으면 절대 공부와 그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중에서 기독교에서도 뭐에서도 좋은 말들 중에서 이제 그 시대의 권력과 결탁해서 필요한 것만 확대가 된 맞습니다. 거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하도 오랫동안 지속해 오니까 우리가 공자님이 원래 그랬다는 거는 몰라요. 모르고 그쵸. 무슨 일이 생기면 그 공자님 욕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기독교도 보면 그쵸. 대형 교회 목사는 네. 되게 나쁜 일 많이 그쵸, 났는데 그쵸, 그쵸. 이제 지금 세월이 이거를 고치지 못하면 세월이 네. 지나면 나중에 예수님도 욕 먹겠구나 공자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불안으로만 떠놓고 전에도 공자님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뭐 제사 네, 음식 준비하고 전하느라고 뭐 다들 서로 맞습니다. 불평불만이 네, 쏟아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스템이 네. 계속 수정 네. 보완돼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권력자들에 비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계속 바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공부를 네, 해야지 맞습니다. 뭐 원래 네, 뭔가 맞습니다. 있었는 줄 네. 아는데 공부를 안 하면 맞습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배우는 그런 교육 과정과 교육 시스템은 사회에서 필요한 그 부분만 시키기 위해서 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움을 멈추면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뭐 덩치 큰뭐 아메바나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거는 안 알려주죠. 네. 스스로 공부. 네. 왜냐면 그거 알려주면 자신들의 이익을 네. 침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공자님도 만약 아버지가 자신을 너무 심하게 때리면은 그걸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네가 만약 아버지가 심하게 때려서 네가 그러니까 맞아 죽으면은 네가 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들기 때문에 너는 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든 불효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가 때리면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식으로 배웠었던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잘못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성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들은 정말 자연의 이치에 맞게,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거기에 맞는 판단력을 발휘해서 일을 하라고 하지 절대 무리하게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하루 8시간 근무하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제도 때문에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길게 많이 일하는 게 효율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한국 남자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다 밥솥도 씻고 네.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회식도 하고 뭐도 하고 일의 결과는 별 나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가. 그러니까는 일을 많이 할 때 언제 이게 또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목표가 올바를 때는 그렇게 뭐 일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표 자체를 올바르게 정하지 못할 때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무리 빨려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 리더가 올바른 방향을 만들었을 때는 그 방향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고 야근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또 그 결석하는 아이들 국가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가정 방문도 하고 네. 하고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없었다면 네. 엄마 중에서는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를 원치 않았던 사람도 있잖아요. 네. 다 이제 다른 건데 소수이지만 만일에 국가에서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아이들을 조사하지 않고 방치했으면 우리가 모르게 죽어 있는 아이들이 많았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과 리더가 우리 행복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다음 주 수요일이 맞습니다. 다음 주 선거가 중요합니다. 오늘 녹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